안녕하십니까. 시스코에서 모바일을 담당하고 있는 박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SP 라우터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예, 저희 둘이 이번 세션에 준비하고 있는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5G를 비롯한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와 그 언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프로덕트와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45분짜리 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기지국 언저리 얘기를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시스코는 아직 기지국 쪽의 사업보다는 코어 네트워크 사업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간의 전송로에 들어가는 기술과 프로덕트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트렌드와 기술과 이슈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을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트렌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술 아이템에 들어가서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OVLAN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XOR이라는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송로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좀 더 최적화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모아서 큐토라는 아이템을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베네핏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그림이겠지만 대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년도 4월 5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미와 우리나라 사이에 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G를 런칭할 것인가를 가지고 약간 경쟁 구도가 일어났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먼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미 2년여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5G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현재로서는 이동통신의 트렌드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글로벌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동향을 많이 주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의 그럼 액세스 네트워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가 궁금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LTE 네트워크가 뭐가 다른지 쉽게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내부적으로 바라보면 그 그림상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5G라는 NG Radio Access Network이라는 게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송 구간에서 지금 RRU와 BBU로 표현되어 있는 구간에 OVLAN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로 연결해서 XOR이라고 표현하는 그 전송 구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코어와 라디오 양자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컵스 아키텍처에 대한 도입 얘기, 컨트롤 앤 유저 플레이싱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 그대로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을 분리해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여기 보이지 않지만 코어 사이드로 가게 되면 SBA 아키텍처라는 게 들어와서 향후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어떻게 B2B와 버티컬 서비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NS 아키텍처를 보여드렸고 내려가면 이제 주로 라디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큰 글씨로 보고 있는 오픈 VLAN이라는 용어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기지국 벤더들, 유명한 벤더들이 많이 있죠. 일단 에릭슨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노키아, 화웨이 등등 여러 벤더들이 독자적인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다가 미드 플레인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까지 얹어서 모노리스 형태의 프로덕트들을 지금까지 잘 딜리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어떤 기술적 장벽과 비즈니스 장벽이 너무 높아서 가격 경쟁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 여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챌린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가격적으로는 약간 그 사업자분들에게 디펙트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오픈 VLAN에서는 이 기지국을 이루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각각 독립해서 별도로 분리시키고 이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오픈함으로써 새로운 경쟁 구도를 창출을 하고 거기에서 가격 경쟁 요소를 도출하겠다라는 일단 움직임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또 이 가운데는 그 5G의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머빌리티 같은 새로운 기술적 용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그런 형태의 기술 진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전승구가 대한 얘기는 옆에 계시는 김경민 부장님이, 그 다음에 Q2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더 덧붙여서 하도록 하고, 일단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구간에서의 변화를 제가 빠르게 여러 가지 짚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렇게 라디오 구간만의 독자적인 어떤 특성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5G가 지향하는 바에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컨셉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지향을 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프로그래머빌리티 같은 용어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네트워크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기능 분산, 대표적인 용어가 아까 설명드렸던 컵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능 분산에 대한 얘기들도 역시 라디오 구간에 많이 적용된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하게도 NG랜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라디오 규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5G가 추구하는 하이 퍼포먼스라든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같은 얘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포트할 것이냐가 이 전송 구간과 큐토어에도 같이 공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버지드 서비스, 자동화 같이 어떤 베이직한 캐릭터리스틱을 다 깔고 그 뒤에 얘기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얘기는 먼저 오픈 VLAN과 그 다음에 엑소랜 얘기를 김경민 부장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큐토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조금 더 개론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 구간에 있어서 저희가 오픈 VLAN을 가는 방향을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랜 구간에 이제 펑션들 자체가 스플릿되고 그게 가상화 형태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먼저 원래 있던 기존의 4G, 3G에서 있었던 그 RRU와 BBU에 대한 라디오 구간 자체가 하나의 이제 컴바인드 시스템 같은 형태였다고 하면 실제로 4G, 5G로 넘어오면서 실제 이 펑션들 자체가 BBU, RRH 그리고 BBU 구간 자체가 DU하고 CU라고 하는 컴포넌트들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분리하는 이유 자체는 실제로 저희 서비스 자체가 시스템, 라디오 구간에서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던 기능 자체를 나누게 되면 그만큼 실제로 분산하기가 편하게 되고 분산하고 실제로 어떤 특정 컨트롤 기능들 자체를 집중화함으로 인해서 실제 라디오 쪽에 마이크로셀에 들어갔던 그 라디오 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원래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캐펙스 자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해서 4G, 5G에서 이런 기능 분산들을 생각하고 이제 스플릿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5G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 DU하고 CU를 분리 분산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 펑션들 자체 저희가 5G에서 얘기를 하는 엣지 또는 이제 far 엣지 구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위에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된 플랫폼 위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라디오 구간에서 5G가 바라보는 실제 아키텍처의 진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랜 구간을 스플릿하고 거기에다 가상화 플랫폼 위에 올리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 구간을 이제 스플릿을 하고 실제로 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파일 또는 엣지에다가 이런 펑션들을 올리게 되면 그 백홀이라고 하는 전송로 구간 자체도 이 DU하고 CU가 어디에 포지셔닝이 되는지에 따라서 전송 구간 자체가 조금 더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엑스홀 중에서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3G에서 얘기를 했던 백홀 구간 자체가 엑스홀로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프론트홀, 미드홀로 엑스홀 구간 자체가 조금 더 세분화된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러한 그 랜 구간, 액세스 구간, 그리고 트랜스포트 구간이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5G 서비스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대용량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 저지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송로 구간 자체가 조금 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랜 구간 자체가 이제 스플릿돼서 이제 분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가상화된 플랫폼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버추얼 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추얼 랜의 앞에 오픈이 붙음으로써 저희가 한 가지 개방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VLAN이라고 하는 거는 DU하고 CU의 펑션이 분리가 될 때 이거를 스탠다드 바디 규격에서 규격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개방성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기존의 라디오 벤더가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같은 벤더들이 이 DU와 CU의 펑션들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규격에 맞춰서 특정한 자기네들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구현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펑션이 분리되고 그거를 개방성에 맞춰서 이제 오픈 인터페이스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 벤더들이 조합이 가능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개방을 통해서 벤더와 에코시스템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간다는 게 그 오픈 VLAN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이제 가상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할 때 신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스케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가장 큰 컨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가상화된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형태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타임 투 마켓 그리고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또 서비스를 좀 더 축소하는데 조금 더 이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TCO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CO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무래도 시스템 형태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가다 보니까는 TCO 감소 형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솔 벤더로 가던 부분 자체가 펑션이 분리되고 여러 벤더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좀 더 TCO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오픈 VLAN에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의 개방 구조를 하면서 그럼 어떤 벤더들이 어디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짚어보려고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의 라디오 벤더서부터 DU, CU가 저희 뭐 삼성, 에릭슨, 노키아들이 했었던 거라고 보면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KMW 같은 라디오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벤더가 플레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DU, CU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RTO스타, 뭐 JMA나 에어스팬 같은 이제 벤더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는 거를 많이 진도를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5G는 아니지만 기존의 4G에서 아무래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일본에 있는 통신 사업자로 이제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그 라쿠텐이라고 하는 벤더에서 이런 방향으로 OVLAN을 도입했다라는 걸로 저희가 마케팅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그때 참석했던 RTO스타라고 하는 벤더 또 북미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다른 이제 신규 벤더들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스코가 플레이하는 부분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시스코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가야 되는 플랫폼 부분인 이제 컴퓨팅하고 가상화 플랫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라우터 부분은 시스코에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냥 라우터랑 이제 서버를 주고선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는 고객이 알아서 솔루션을 만들어라 하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벌티컬 솔루션으로 이제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OVLAN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UCS 서버를 위시하여 그 위에 이제 가상화 플랫폼인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로 가거나 아니면 빔 베이스로 하는 실제로 가상화 플랫폼 그 위에 그 플랫폼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때 그 가상화 플랫폼의 리소스와 함께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툴까지 패키징을 하는 그런 버티컬 솔루션을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솔루션이 런칭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 세컨하프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실제로 몇몇 사업자들과 같이 이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고 데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이런 걸 할 때 그러면은 어떤 파트너랑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가십권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벤더들은 RTO스타나 에어스팬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규 다른 벤더들도 향후에 저희가 좀 추가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OVLA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엑솔 구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이제 랜의 전송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OVLAN에서 이러한 실제로 개방성을 마련하고 그다음 엣지라든가 파이 엣지 구간의 데이터 센터에 그 플랫폼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 사이에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당연히 랜의 전송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전송 구간도 실제 트래픽의 형태가 다를 거고 캐릭터가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해놔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5G 서비스 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광대역 서비스고 저지연 서비스다. 이런 걸 전송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송 구간에 있는 장비들, 라우터들이 이제 고성능 에이직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또 저지연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백홀 구간이 아닌 좀 더 액세스에 가깝게 저 라디오단에 가깝게 플랫폼이 위치를 해야 되면 아무래도 상면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해서 실제로 통신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펙스의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실제로 서비스들이 5G 서비스들 자체가 아까 OVLAN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여러 서비스들이 분산되는 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앙 집중화돼서 다 트래픽이 위로 올라오는 구조보다는 실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라우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백홀을 5G에 처음 구축할 때부터 세그먼트 라우팅이나 이렇게 좀 인핸스 되어 있는 그 라우팅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액세스 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캐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랜 구간의 전송 구간에서의 요구사항이 되도록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엑솔, 프론트홀, 미드홀 구간부터 이제 패킷 베이스드로 실제로 세그먼트 라우팅이나 이런 인핸스 되어 있는 라우팅 기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퍼를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홀 구간의 패킷 기반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론트홀이 예전에는 실제로 옵티컬 베이스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론트홀 기반으로 패킷 기반으로 프론트홀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5G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5G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 가입자의 그런 CP들까지도 이 패킷 기반 프론트홀에서 컨버지드 서비스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기업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5G 그리고 실은 기존에 있는 4G의 시프리도 실은 이더넷 규격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실제로 이 시프리와 유사하게 ROE 패킷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전 그림에서 이제 4G의 시프리 자체를 저희 프론트홀, 패킷 기반의 프론트홀인 라우터에서 받아들여서 뒷단에 있는 이더넷 프레임으로 전송하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5G는 제가 뭐 딱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5G 원래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더넷 프레임은 20프리 규격으로 이제 변화를 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4G에서 기존의 라디오 구간에서 나오고 있던 10프리 프레임 자체를 이더넷으로 변경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변경하는 방식은 기존에 저희가 그냥 라우터들에서 터널링을 쓰는 것처럼 10프리 포맷 자체를 이더넷 프레임으로 아예 그냥 맵핑을 하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는 게 타입 제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앞에 있는 10프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더라도 실제로 터널링을 하고 디터널링을 하는 기법을 통해 갖고서는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프리 규격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시프리에 있는 라인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의 프레임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제거하고 이더넷 프레임으로 바꾸면서 그러면 실제로 갖고 있던 오버헤드를 줄이는 장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밴드위스 프론트홀 구간에서 일어났던 밴드위스 컨트롤 패킷에 의한 그 손해보는 부분은 20% 정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프리가 전통적으로 라디오 벤더들이 자기네들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프론트홀 라우터를 제공을 하더라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스펙 오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벤더들하고
호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또는 그런 다른 밴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조금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시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패킷 베이스드 프론톨 라우터는 NCS 540이라고 하는 시리즈 안에서 NCS 540-FH라고 해서 프론톨 라우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전 설명드렸던 시프리 규격으로 받은 프레임 자체를 이더넷 포맷, ROE 포맷으로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는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옵션 1번이었던 실제로 그 터널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시프리 자체를 이더넷 프레임으로 매핑하고 디매핑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향후로는 타입 2에 대한 부분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랜 구간에 있는 트랜스포트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패킷 기반 프론톨 라우터라고 하는 특정한 장비를 통해서 해당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잠깐 이제 서머리를 드린다고 하면 5G 전송망에서 지금 프론톨부터 패킷 기반의 이제 실제 SR이 지원되는 라우터 또는 그런 전송망 구간으로 진화가 되면 결국에는 엔드-투-엔드로 IP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 있고 그 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타 이제 5G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 그 전송망 구간의 밴더가 갖고 있는 전체 오토메이션 스킴이라든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스킴까지 다 합쳐서 패킷 기반의 엑스올 아키텍처를 마련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G 서비스를 좀 더 유연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알티오스타나 에어스팬은 저한테는 꽤 익숙한데요. 물론 인프라를 공급하는 쪽에서 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모바일 하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코어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셨던 게 라디오 벤더 혹은 라디오 사업 쪽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던 차에 알티오스타나 에어스팬 같은 회사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모바일 네트워크를 꾸미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얘기는 이제 제가 얘기할 건데요. 큐토라는 솔루션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큰 주제를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트렌드와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이라고 잡으면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전 세대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도 트래픽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얘기는 많이 거론되어 왔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TCP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는 트래픽을 엑셀레이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혹은 실제로 컨텐츠를 제공한 사업자 쪽에서 컨텐츠를 타임슬롯에 맞춰서 작게 잘라서 보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솔루션들이 소개가 되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 수년간, 사실은 수년이 넘었죠.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트라이얼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크게 받아들이는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여기에 모바일 네트워크에 좀 더 최적화된 새로운 컨셉을 더한 시스코 울트라 트래픽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줄여서 큐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기술과 가장 크게 대별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전송 구간의 최적화라기보다는 기지국에 대한 최적화가 오히려 적합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즉 기지국 단에서 어디선가 트래픽 컨제스션을 일으키면 그 컨제스션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출을 한 다음에 해당 컨제스션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만 트래픽 제어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좀 받아들이기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보통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전에 TCP처럼 있는 트래픽을 좀 더 엑셀러레이션해서 더 성능이 좋게 만드는데 치중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컨제스션을 일으키는 헤비 트래픽을 엘레펀트 트래픽이라는 규정을 하고 그 엘레펀트 트래픽의 헤비로드를 다른 여타의 조그마한 트래픽 쪽으로 분산시켜서 좀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떤 트래픽이 피크를 치면서 올라가는 구간에 이 높이 솟은 피크를 눌러서 다른 트래픽들의 온전히 할당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래픽의 이 곡선이 좀 더 평탄하게 돼서 모든 유저가 좀 더 향상된 QoE를 느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뒷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보시면 해마다 시스코에서 VNI라는 리포트를 내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VNI 리포트에서는 세계 각국 여러 나라의 트래픽 상황과 서비스 상황을 지켜보고 그것들이 네트워크 상황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 어떤 임프레션을 우리가 보고 향후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액티비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VNI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네트워크의 한 4% 정도 세션이 비디오 트래픽을 핸들링하고 있고 그 비디오 트래픽이 전체 네트워크 로드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96% 정도의 가입자들 혹은 세션들, 서비스들은 이 70% 정도의 로드를 먹는 비디오 트래픽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임팩트를 받게 되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동작이 더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70%에 달하는 비디오 트래픽 때문에 다른 서비스 임팩트를 받으면 사업자분들은 다른 걸 고심하시게 되는 거죠. 이 컨제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기지국을 더 증설하자. 전형적인 패턴으로 기지국을 증설하게 되고 결국은 비용을 더 먹게 되는 카펙스 오펙스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그래프에 잠깐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 그래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카펙스 오펙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레버뉴는 자꾸 줄어드는 혹은 수렴되는 이런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점점 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는 모바일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마 그런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점점 더 비용은 늘어나고 레버뉴는 줄어드는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집중해 보면 사실 이 아랫단에 적혀 있는 이노드비 벤더스라고 되어 있는 그 밑줄 쳐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지국 하는 그 벤더들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스페셜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패턴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그 액티비티는 기지국을 증설하는 쪽으로 쏠려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지국 벤더들은 점점 더 물건을 많이 팔게 되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더 소모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거를 그런 전형적인 벤더와는 달리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좀 더 해소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컨제스션을 검출하고 거기에 어떤 제어를 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트래픽이 어떤 컨제스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벤더들은 이런 액티비티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에 대한 설명인데요. 만약에 유저 스루풋이 3Mbps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TTI당 액티브 유저 수가 2 이상, 보통 한국의 경우는 한 3 정도를 봅니다만 3 이상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스펙트럴 UCG, PRB UCG가 80% 이상, 국내에서는 대부분 70% 근처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상황을 컨제션이 발생한다고 보고 혹은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업자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회색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타입으로 이걸 해소하려고 들죠. 첫 번째는 새로운 셀 사이트를 개설을 한다거나 두 번째, 새로운 캐리어를 애드를 한다거나 혹은 리파밍을 통해서 가입자들을 다른 제너레이션의 네트워크로 옮기게 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 유럽 쪽 사업자 예제이긴 합니다만 각각 500K, 그 다음에 150K 혹은 20K 정도의 유로를 소모하는 코스트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이게 되면 하나의 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몇십만 개의 셀 혹은 100만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비용 소모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벤더들은 이거를 어떤 특별한 노력을 들여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좀 더 최적한 노력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임팩트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자들은 10빌리언 이상의 달러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포캐스트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임팩티브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언뜻 들으면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미 2억 명 이상의 유저가 상용망에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충분히 검증된 솔루션을 현재 디플로이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쿼터에만 6개 정도의 서비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고 있는 트렌드상의 솔루션과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한 장으로 이 기술에 대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아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비디오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굵은 회색 바가 쭉 치솟게 됩니다. 리소스 유시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바로 비디오 트래픽.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서비스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 비디오 트래픽이 리소스를 엄청나게 먹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서비스들은 여기서 임팩트를 받아서 자기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리소스들을 다 비디오 트래픽 쪽으로 뺏기게 되고 점점 더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퀄리티라고 얘기하게 되면 스루프과 레이턴시로 표현이 될 텐데 스루프시 저하되고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큐토 솔루션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저 리소스에 할당되는 어떤 그 타임 슬롯 조정을 해서 큐를 조정을 해서 그 단말에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서비스를 볼 때 바가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바가 뭐냐면 밑에 트래픽을 막 당기면서 버퍼로 소모하고 있는 그런 바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버퍼 유시지를 보면서 단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퍼 유시지의 최대치까지 저 타이밍을 늦추게 되는 거죠. 버퍼링 하는 시간을 주고 그 버퍼가 소모될 때까지 해당 패키지 전송되지 않고 다른 서비스 쪽에 전용될 수 있도록 타임 슬롯을 재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높이 솟은 바를 낮추면서 그 타임 슬롯에 할당되는 리소스를 다른 그 서비스 쪽으로 넘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서비스에게 고르게 평탄화되는 그래서 다 같이 QoE가 올라가는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그림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S1U 인터페이스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기지국과 게이트웨이 사이에 트래픽을 전송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서버 한 대를 갖다 집어넣고 인라인으로 집어넣고요. 거기다 큐토 어플리케이션 올려놓으면 이 큐토가 다른 기지국이나 코어와 연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트래픽을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특정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을 가는 패킷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쪽에 트래픽이 몰리고 있구나를 1차 감지하고요. 이게 이제 엘레펀트 트래픽을 일단 구별해내는 방식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서비스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주변 단말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단말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상 동작을 보이게 되면, 즉 QoE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 검출했던 그 엘레펀트 트래픽이 다른 서비스에 임팩트를 주는 거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때 컨제션이라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큐토가 동작을 해서 그 컨제션을 일으키는 헤비 트래픽에다가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쪽의 자원을 다른 데로 넘겨라 라고 리스케줄링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리소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평탄화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간 이제 큐토 솔루션은 방금 서버 한 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설치된 위치가 DU 뒷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작게 들어가면은 그 DU가 캐파가 만약에 작다고 치면은 서버 한 대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상위로 올라가면서 많은 수의 DU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서버를 여러 대 넣어서 팜 형태로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어떤 플렉서블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솔루션인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 이제 P게이트의 뒤에다가 제가 큐토를 그려놨는데요. 게이트웨이, 저희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게이트웨이는 세계 300여 개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P게이트웨이 뒤에다가 큐토를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P게이트에서 마치 피처럴 이네이블 하듯이 턴온을 하게 되면 이 큐토가 즉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앞서 있었던 전형적인 패턴의 기지국 증설 모델을 보시게 되면 기지국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부동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기계를 갖다 놔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고, 주변에 있는 셀과 셀 플래닝을 해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동작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비용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시간적인 소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큐토 솔루션을 쓰게 되면 그 효과도 효과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거의 즉시 전국망에 설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나 비용적으로 보나 굉장히 이펙티브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설사 게이트웨이에 큐토를 턴온한다 하더라도 게이트웨이 성능에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그 기술 다큐멘트 상으로는 2 내지 3% 정도의 CPU로를 소모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면 1% 언더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팩트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장표를 설명을 할 때,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POC 방법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필드 밸리데이션, 즉 POC 절차에 대한 그 설명을 간단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큐토가 실제 라이브 네트워크에서 POC 하는 걸 일단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랩 상황에서는 실제 콜 모델을 트래픽 상황을 재현해서 큐토가 동작하는지 여부를 검출해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라이브 네트워크에 바로 집어넣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트래픽이 어떻게 핸들링 되는가를 보고 그거를 모델링화한 다음에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보고 그 서비스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큐토를 집어넣어놓고 이게 네트워크에 동작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온오프 비교하면서 15분 단위로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해본 다음에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판단이 되면 그 후 한 2주 정도를 더 지켜보면서 그 네트워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플랜을 잡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보고서 동작한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즉시 전국망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플로이가 되게 되는 거죠. 말은 길었습니다만 정리하면 이렇게 6가지 정도의 블렛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게이트웨이에서 즉시 이네이블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망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대부분의 액세스 밴드와 이미 IoT 시험을 다 거쳤기 때문에 연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 적용되고 있는 대상 네트워크들도 3G, 4G, 5G에 걸쳐서 모두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암호화된 트래픽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트래픽 모두 적용도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S1U 인터페이스에 지나가는 패킷들을 그냥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노드들과 연동하지를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돌기 때문에 동작 방식 장치가 굉장히 심플하고 지나가는 패킷을 보는 것만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된 트래픽 여부에 상관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제스션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 거고요. QoE를 같이 높여주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새로운 스펙트럼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필드에서 성적도 그렇게 거두고 있는 바인 거고요. 밑에 보신 숫자처럼 각각 스루프 측면에서 20% 정도, 셀 사이트 캐패시티 측면에서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카펙스, 오펙스 리덕션 측면에서 한 20% 정도를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제 샘플들인데요. 북미 티어 1 사업자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여러 나라에서 이미 라이브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커머셜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OC나 어떤 트라이얼 단계에 들어가 있는 어카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번 시험을 해봤고요. 국내 이제 이런 최적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이게 과연 동작을 하냐. 보통 좀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개선되는 측면을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국내는 워낙 네트워크 좋은 상황에서 이게 동작하겠냐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거의 여기에 보시는 정도의 숫자를 그대로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말로 들으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붉은색으로 그래프가 표현될 텐데 붉은색 그래프가 말씀드린 비디오 트래픽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유튜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늘색 그래프는 우클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벤치비처럼 스피드 테스트하는 툴입니다. 벤치비를 단말에서 돌렸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하늘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 트래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All Other 트래픽을 회색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프를 준비를 했고요. 그것을 큐토 오프 했을 때, 온 했을 때 나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지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말의 실제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중간에 있는 박스들이 유튜브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큐토가 동작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오프했을 때 대비 임팩트를 받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증빙을 하고자 준비한 화면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스피드 테스트 화면은 이제 우클라 화면인데 실제로 큐토가 다 돌고 트래픽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우리가 QoE가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을 게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증거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좀 멈출게요. 자, 일단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올 어더 트래픽이 들어오는 순간에 피크를 치면서 그래프가 쭈르륵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수많은 가입자들이 달라붙어 있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유튜브 트래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멈춰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서 비디오 트래픽이 점점 더 많은 리소스를 큐에게 요청을 해서 타임슬롯을 받아가게 되고 리소스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크가 쭈르륵 올라가게 되는데
이 다음 순간 예상되는 동작은 큐터 오프 했을 때에는 이 비디오 트래픽이 다른 트래픽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피크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큐터를 온을 했을 때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빨간 그래프가 눌리면서 다른 회색 그래프들이 위에 것 대비는 최소한 더 나은 상황을 보여줄 거 예상되는데 한번 좀 더 보시죠. 자, 계속해서 빨간 트래픽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간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빨간 트래픽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시죠. 큐터 오프 상황에서는 중간에 피크를 한번 쳤지만 그래프가 계속해서 우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큐터 온을 했을 때에는 큐터가 돌면서 이 비디오 트래픽을 주르륵 늘게 되고 여기에서 그 회수한, 빼낸 그 리소스들을 다른 트래픽에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피크가 굉장히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큐터 온에서는 그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여전히 피크를 치긴 합니다만 완화된 곡선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트래픽의 퀄리티를 계속 올려주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멈춰볼까요? 오른쪽에 동영상 지금 보이시나요? 동영상 보시면 같은 타임라인에 같은 퀄리티의 비디오가 전혀 임팩트를 받지 않고 지금 비디오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튜브의 그 버퍼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특별히 구별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그림에서는 조금 더 버퍼를 많이 소모를 해서 그 버퍼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리소스를 올 어더 트래픽 쪽으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늘색 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늘색 그래프는 이런 상황에서 올 어더 트래픽이 많이 몰려있고 비디오 트래픽이 치고 올라왔다가 큐2에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피드 테스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하늘색이 들어오면 큐터 오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비디오 트래픽 영향을 받아서 역시나 스파이크가 치고 성능 저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스피드 테스트 했을 때 숫자가 낮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봤을 때는 비디오 트래픽이 아주 끝까지 눌려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눌러놓고 나서 다른 트래픽에 영향을 안 주고 다른 트래픽의 일부인 이 스피드 테스트 자체도 위쪽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피드 테스트 하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비디오 트래픽은 다시 조금 살아나서 올라오게 되고 또 회색 그래프, 올 어더 트래픽은 그 비디오 트래픽에 영향을 안 받는 수준에서 큐터가 계속해서 제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큐터 오프는 보시면 다시 비디오 그래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상단으로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고 지금은 보시면 굉장히 큰 피크를 치기 시작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어더 트래픽의 피크들도 굉장히 깊거나 높아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큐터 온 상황을 보시게 되면 스피드 테스트가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비디오를 쭉 올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올 어더 트래픽의 상황을 봐가면서 비디오를 계속해서 올려서 퍼포먼스를 확보해주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대부분 지나갔을 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게 비디오 트래픽이든 혹은 올 어더 트래픽이든 혹은 스피드 테스트 트래픽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고른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트래픽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더 좋은 거 중에 하나 스피드 테스트의 숫자로 딱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다운로드 스피드가 큐터 오프 상황에서는 3.16Mbps, 그 다음에 큐터 온 상황에서는 5.19bps.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계산기 때려가지고 두드려 봤더니 한 60% 가까이 개선된 그런 스피드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업링크 쪽에서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고객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그 스피드 측정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거 할 때 SKT, KT, U+ 고객 모두가 우리 망이 다른 쪽 망보다 좋다라는 것에 어떤 큰 효과를 강조하시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쓰시게 된다면 퍼블릭 에리어에서는 최소한 어떤 제한된 조건이 아니라 퍼블릭 에리어에서는 충분히 큐터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클라로 테스트를 했지만 실제로 벤치비를 해도 아마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설명드렸지만 큐터가 동작하는 방식 그리고 이 동작하는 것들이 컨제션 상황에 기반을 하고 그때만 제어가 들어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혀 트래픽을 손대지 않는다. 즉 어느 셀이 텅텅 비어 있는데 비디오 트래픽이 아무리 피크를 친다고 해서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디오 트래픽이 다른 셀들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부터 제어가 들어가는 게 기존의 다른 솔루션과 되게 다르게 구별되는 점들이고요. 그 부분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알고리즘 자체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손으로 제어한다기보다 트래픽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거를 최적화한 어떤 스레시홀드 값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동작하고 다시 갱신하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보셨으면 아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머리를 잠깐 해볼까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5G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트렌드, 특히 모바일 액세스 네트워크에 집중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세 가지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오픈, 버추얼 랜, 그 다음에 엑스홀에 대한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큐토까지, 트래픽 최적화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OV라는 기지국 구성 요소 간에 오픈 인터페이스 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인터페이스 구간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가격을 최적화하고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거기까지 얘기를 끌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홀 구간에서 어떻게 기존의 시프리 같은 광 인터페이스 기반의 기술을 좀 더 패키지적으로 끌고 와서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큐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토는 기존의 기술과 다르게 어떤 엑셀러레이션 관점이 아니라 비디오 트래픽을 엘레펀트 트래픽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른 서비스로 배분시킬 것인가, 그래서 컨제스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나온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기대하는 바는 이러한 세 가지 기술 요소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5G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어서 보다 나은 네트워크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